네,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소장입니다. 4월 동영상 제 30회 두 번째 동영상을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는 전월세난과 가격 거품에 관한 겁니다. 이미 이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올 들어와서 동영상에서 많이 다룬 것 같습니다. 동영상에서 부동산 관련 문제를 많이 다룬 것은 당연히 이제 박근혜 정권이 올 들어와서 계속해서 부동산 정책이라는 걸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을 해서 그런 거겠죠. 근데 오늘이 지금 이제 4월 1일입니다. 아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4월 중에 보시게 되겠지만 적어도 오늘로부터 한 최소한 열흘 후에나 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미 이제 그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던 그 수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갑자기 취소 아닌 연기다라고 해서 이제 사실상 취소나 마찬가지죠. 연기한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국토부가 수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확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제 금융위원회가 그걸 뒤집어서 연기를 한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뒤집은 배경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아시죠? 수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이 내용 자체가 엉터리이기 때문에 금융위원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엉터리 부동산 대책을 하게 되면 금융기관이 좀 부실화될 위험이 높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금융기관 특히 은행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차원에서 또는 은행의 어떤 부실화를 막는 차원에서 그걸 거부를 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서로 이렇게 그 밥그릇의 힘으로 보면 당연히 그 국토부보다는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쪽이 훨씬 더 힘이 세니까 국토부가 어떻게 하기는 힘들겠죠. 어쨌든 간에 이건 정부라는 곳이 이런 엉터리 정책들을 쏟아내고 그걸 또 취소하고 이런 것들을 되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온전히 경영이 될 리가 만무하죠. 나라가 제대로 경영이 안 되면 국민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힘들죠. 전월세 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전월세 난과 관련해서는 이미 이제 저희 연구소 경제 시평을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4월 중에 경제 보고서 형태로 나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이제 그 매매가하고 전월세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전월세 가격이 매매가에 육박을 하고 있죠. 육박을 하고 있으면 육박을 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지금 약간 지금 그 변화를 이렇게 일시적인 변화인데 이 일시적인 변화에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간에 지금 전월세 가격이 매매가에 육박하면서 이렇게 무주택 서민들이 상당한 지금 이렇게 압박을 받고 있죠. 이 무주택 서민들은 더 이상 자기 소득이나 재산으로는 빚을 내서 주택을 사기 힘든 그런 계층인데 이 계층들을 지금 이제 전월세가 급등을 계기로 해서 이 계층들을 이른바 이제 빚내서 집 사라라는 그런 정책들을 계속 남발을 해서 심지어는 이제 이른바 고정금리 대출인가요? 그걸 이제 그 안심 전환 대출이든 뭐다라는 하는 형태로 이자도 싸게 해줄 테니까 더 깎아줄 테니까 빚내서 집 사고 빚내서 집 사는 사람들은 이자를 깎아줄 테니까 해라. 빚내서 집을 사라. 이런 정책들을 계속 이제 지금 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가계부채가 너무 많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조금 원금도 조금 이제 갚아라. 거의 지금 이제 그 가계대출 받은 사람들이 원금을 갖고 있지 않죠. 지금 2010년부터인가 2012년부터인가 아마 한국은행이 그 발표한 바에 따르면
그냥 이자만 갖고 있죠. 대다수가 지금 거의. 근데 이제 가계부채가 많다라고 이렇게 이제 떠들기 시작하니까 또 이제 그 가계부채로 인해서 또 문제가 생길 걸 이제 우려해가지고 안심전환 대출이다 해가지고 이제 이자를 싸게 해주는 대신에 원금을 좀 갚아라 뭐 이렇게 끼워 팔기를 하는 거죠. 원금을 좀 갚아라. 그러면 좀 가계대출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리고 가계대출이 줄어들면 또 빚내서 집 사라는 여력을 좀 늘릴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게 꼼수들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그 전월세난이 심화된 것은 이미 저희 연구소가 여러 차례 경제전망 세미나나 경제시평 보고서 등을 통해서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2007년 거품이 꺼지기 시작을 했고, 물론 지방은 이제 뒤늦게 가격 조정이 일어나면서 2009년, 10년, 11년 이 무렵에 오르는 모습을 이렇게 보였죠. 그건 이제 수도권과 지방 간의 가격 조정의 시차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른바 지방의 뉴타운 개발 사업이 이제 뒤늦게 2009년 부산, 대전 등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돼서 수도권에서 이제 이른바 거품이 꺼지니까 이른바 그 투기 자금들이 지방으로 빠져나가는 것과 맞물려서 일어난 현상이기도 하죠. 근데 일반 뭐 지방 경우에는 이미 2012년부터 이렇게 멈췄죠. 대부분이. 일부 이제 뭐 대구나 이런 쪽은 투기에 걸려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지금 가격이 뭐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입주할 시점에 보면은 이제 문제가 드러날 겁니다. 입주하는 시점에서 보면은 시간이 답을 보여주겠죠. 굳이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다만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정부나 정치권이 어떻게 정책적인 대응을 하느냐가 사실은 중요하죠. 중요한 건 뭡니까? 주택정책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주거 안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거 안정이죠. 주거 안정은 무엇이 핵심입니까? 주택 가격의 안정이죠. 근데 어떻게 했죠? 지금 노무현 정부 뭐 외환위기 이후에 부동산 투기 광풍이 불어닥쳤고, 그 투기 거품이 꺼지니까 그걸 떠받치려고 이명박 정권 때는, 박근혜 정권에 들어와서는 온갖 빚을 이렇게 있는 돈 없는 돈 다 이렇게 끌어당기고 막 몰아붙여가지고 그걸 떠받치려고 발버둥을 쳐온 거죠. 발버둥을 쳐온 결과 지금 거품이 꺼지는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주춤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2007년부터 부동산 시장 구조가 바뀌었죠. 공급,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공급 과잉, 그다음에 중대형 평형을 중심으로 한 투기 거품 붕괴,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요인이 됐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이런 5억짜리 아파트, 뭐 3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샀는데, 그게 뭐 4억이 되고, 3억짜리 산 게 4억이 되고 5억이 되고 오르면 내가 그냥 전세를 뭐 1억 5천이나 2억의 전세를 주고라도 내가 그 집을 하나 사두는 게 시세 차익이 더 나니까 유리하죠. 근데 이제 반대로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내가 3억짜리 집을 사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1억 5천이나 2억 원의 세를 준다는 것 자체가 바보스러운 짓이죠. 내가 돈을 은행에서 빚내가지고 그 사람한테 싸게 살도록 보조를 해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주택을 이렇게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행동이 바뀐다 이겁니다. 어떻게 바뀌죠? 당연히 매매가 매매가과 비슷한 수준의 전월세가로 이렇게 임대주택을 내놓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전월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2007년부터 이렇게 2008년부터 이렇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전월세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부동산 시장 구조가 변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증거죠. 그러니까 매매가가 떨어지고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고, 그것이 2012년에 딱 거의 비슷한 정도까지 와서 부딪혀서 주춤하기 시작한. 그러니까 더 이상 전월세 가격이 안 올라갈 수 없으니까 이제 월세 전환이 일어난 거죠. 그럼 당연히 전세 물량이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세 대란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월세는 전세비도 또 상당히 더 이렇게 세가 비싸니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세보다는 월세가 더
세수입이 더 이렇게 많아진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무주택 서민들한테는 말할 수 없는 그 이른바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그런 요인들로 작용을 한 거죠. 그러면 이게 대통령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무슨 정부 관료가 됐든 이런 주거 안정에 상당한 심각한 위협적인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거기에 대처하는 정책이 어떤 정책이냐 이겁니다. 무엇보다도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는 정책이 집중이 돼야 되죠.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빚 없는 빚 전부 끌어모아 가지고 또는 빚내서 집 사세요. 돈 뭐 마음대로 빌려드릴 테니까 이자도 싸게 해드릴 테니까 해서 가격을 어떻게 쓰든지 떠받치고 올리려고 발버둥을 춘 거죠. 거기에 뭐 일단 지방이 또 이렇게 물린 거죠. 수도권은 이미 이제 2001년부터 이미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두 차례 이제 투기 파동이 이렇게 일어나서 광풍이 일어나서 이미 2007년 기점을 해서 미분양이 폭증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미 꺼지고 있는 그런 와중에서 대세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것들이 2013년에 와서 지금 2012년, 13년에 와서 이제 전월세가하고 매매가가 부딪히면서 일시적으로 지금 주춤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돈이 이제 갈 데가 없다. 경기는 안 좋아지고 돈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없는 사람도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있죠. 두채, 세채, 다섯채, 열채, 서른채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돈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은행에 예금 이자가 툭 떨어지니까 은행에 맡겨봐야 그 돈이 그 돈이고 그렇다라고 뭐 주식을 이렇게 사는 것도 주식 가격이 올라간다면 모르지만 지금 주식 가격 몇 년째 지금 빙빙 돌고 있죠. 그냥 머물러 있잖아요. 주식 가격이 왜 안 올라갑니까? 기업의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안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주식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달러도 이제 원화가 강세를 이렇게 보이고, 어쨌든 간에 달러 유입이 경상수지 흑자를 내서, 그 흑자가 좋은 의미에서 흑자가 나쁜 의미에서 흑자건,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일본이 동일본 대지진과 태국 대홍수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자동차라든지 뭐 전자라든지 이런 주력 산업이 이렇게 타격을 받은 틈을 이렇게 노리고 또 수출이 많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또 한때 그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급증을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이렇게 많은 경상수지 흑자로 이렇게 흑자에 기여한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소멸되고 있죠. 그런데 또한 소멸돼서 이렇게 경상수지 흑자 달러 유입이 줄어들 찰나에 러시아가 또 우크라이나를 딱 쳐가지고 경제 제재를 받는 바람에 유가가 경제적 제재의 수단으로 유가가 툭 떨어지는 바람에 또 어부지리를 하는 면이 있어서 이렇게 계속 흑자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막 그런 것들이 이제 워낙 강세를 지속시키고 있는 요인인데 어쨌든 뭐 그런 걸로 봐서 돈의 여윳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놀이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거예요. 투자할 때가 마땅치 않다 이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면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돈을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다라면 어디겠습니까? 결국에는 역시 또 부동산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세뇌를 자꾸 해요. 이제 부동산을 하는데 그래도 부동산이 그래도 안전하지. 금리 돈을 이렇게 찍어내고 금리가 싸진 만큼 이렇게 안전자산이고 또 뭐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부동산 가격은 유지할 거야라고 자꾸 자기 스스로를 세뇌를 해요. 또 막 그런 글들이 이제 인터넷이고 뭐고 뭐 또 언론에서 엉터리로 막 쏟아져 나오고 하니까 세뇌를 해요. 결국은 부동산으로 또 이제 갈 데가 없어서 돈이 갈 데가 없어서 다시 부동산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근데 그게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생각만큼. 이미 4월 본 첫 번째 동영상에서 아마 뭐였습니까? 강남 구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시황 보는 법 동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렸죠. 어떻습니까? 강남구 부동산 시황을 보셨을 때
지금 강남구 시황이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걸로 보여지셨습니까? 그 4월달 첫 번째 동영상에서 전혀 그렇지 않죠. 그리고 오히려 중대형으로 갈수록 지금 거품이 꺼져가지고 이게 뭐 대형의 경우에는 뭐 5억, 10억씩 지금도 떨어져 있는 상태죠. 이건 뭘 말합니까? 여윳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부동산으로 안 들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특히 수도권으로는 절대 안 들어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윳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로 들어갔겠습니까? 일시로 지방으로는 갔어요. 일시로. 그래서 지방이 좀 이렇게 뜬 면도 있어요.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서 아파트 가격이 훨씬 싸기 때문에. 제가 그 경제전망 세미나를 했는데 2012년인가 13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 60대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저한테 소장님 제가 세미나에서 한 이야기를 듣고 나름대로는 지방이 조금 더 뜰 거라고 생각해서 그 한 1, 2년 전에 수도권에 있는 특히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모조리 팔고 지방 대구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소형으로 30채를 샀습니다. 근데 지방의 소형은 그래도 안전하겠죠. 그래서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는 거, 또 새도 이렇게 좋아지고 있으니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60대 할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양반은 재주가 있으신 분이에요. 재주가 있으신 분인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수도권에 있던 자금이 일부 이제 지방으로 이렇게 특히 소형이나 이런 쪽으로 흘러 들어가 가지고 수도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몇백억 들고 가면 지방에서 뭐 그냥 금방 소형 이렇게 몇천만 원짜리는 막 1, 2천 채, 막 2, 3천 채를 흔들어 버릴 수 있다 이거예요. 흔들어 버리면 이제 그것이 파급이 돼 가지고 소형이 중형으로 이렇게 간다. 지방도 지금 중형, 준중형, 중형까지 지금 그 가격 영향을 받았어요. 중형 이상은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가격이 많이 그 지방도 중형, 중대형 이상은 가격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건 뭘 말하냐면은 이렇게 서민 주거 안정을 흔들어 놨다라는 그 증거죠. 이런 것들이. 어쨌든 지금 이런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데, 그러면 지방은 계속 뭐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유지될 거냐? 무슨 용가리 통배라고 지방이 그렇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지방이 그렇게 유지될 것 같으면 수도권이 왜 지금 이 상황으로 대세 하락이 계속되고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이 한국보다 못해서 부동산 거품이 꺼져가지고 저 난리 법석을 치고 있겠습니까?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이제 그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고 나라가 이런 부동산 문제에 몰빵을 해가지고 지금 그 성장 잠재력이 툭 떨어지고 일자리 없고, 반면에 이제 집을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대로 좌불안석이고, 집이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지금 또 이렇게 전월세 대란이다 뭐다 해가지고 난리 법석을 치고 있다. 그러니까 주거 안정이라는 면에서 보면은 어느 쪽도 지금 이렇게 안정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집값이 떨어진 걸 떠받치면 누구 돈으로 떠받치겠습니까? 다 빚으로 떠받치는 거죠. 다 빚이에요. 그러니까 다 빚이 폭증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세를 살고 있는데, 제가 낸 세금 가지고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집값 떨어지는 걸 보존을 해주고 있다는 게 제가 볼 때는 너무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주거 안정과는 전혀 관계가, 오히려 반시장적이고 그 주거 안정 정책들을 남발을 해오다 보니까 이 서민의 그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자체가 없는 거죠. 전월세 대란이 일어나니까 나오는 정책이 뭡니까? 계속 빚내서 집 사세요. 대출 많이 해주고 이자 싸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돈 있으신 분들 두 채, 세 채, 뭐 다섯 채, 10채 사서 임대 사업 하세요. 임대 수익 높여줄 테니까, 보장해 줄 테니까, 세금 깎아줄 테니까, 뭐 이런 식의 그 짓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짓이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한다는 그야말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 세상에는 신이 항상 존재하거든요. 그 신이라는 실체가 어떤 모습인지는 뭐 다들 뭐 각자의 뭐 생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경제에도 신이 존재합니다. 그 경제에 있어서 신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선이죠.
반드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그 응징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행위 그 자체에 이미 붙어 있어요. 그 응징이. 또는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의 그에 대한 보상이 붙어 있습니다. 항상. 이게 보이지 않는 신입니다. 봐보십시오. 어떤 응징이 있습니까? 주거 안정을 이렇게 무너뜨려 버리니까. 어떤 응징이 따라 붙어 있죠? 당장에 결혼을 안 하죠? 결혼을 안 해서 결혼 안 하면 얘가 늘어날 리가 있겠습니까? 또 결혼을 해도 얘를 안 낳아버리죠. 말할 수 없는 극단적인 저출산 상황이 벌어져 버렸죠. 집은 나중에 누가 살 겁니까? 얘를 안 낳아버렸는데. 이런 응징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신입니다. 신이 존재합니다. 이게 시간의 문제일 뿐이죠. 내가 당장 지금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지금 한 1, 2년, 2, 3년은 문제 없지 않겠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 내가 1, 2년, 2, 3년 동안은 내가 집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다. 집값이 그렇게 안 떨어질 거야. 알 수 없어요. 언제 어느 순간에 한번 뻥 하고 터질지 그러니까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이미 구조가 이미 무너져 있기 때문에 오늘 당장이라도 무슨 그 내부적인 외부적인 문제가 펑 하고 터져버리면 그냥 와장창창 이렇게 주저앉아 버릴 수가 있고 6개월 뒤에라도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1년 뒤에라도 2년 뒤에라도 3년 뒤에라도 언제라도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건 장담을 이미 그런 구조에 빠져버렸다 이거예요. 언제 일어나느냐 하는 것은 이제 그 이른바 이제 그 계기만 주어지면 뻥 하고 터지는 거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 서민 일반 그 국민들의 주거 안정이라는 점에서 보면 정치권 특히 새누리당이 집권한 시기에 이런 그 이른바 이제 대세 하락이 한편으로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동산 거품이 꺼지게 되면 이건 뭐 아까 말씀드린 신의 작용이기 때문에 그걸 시장에 힘이 작용한 걸로 봐서 받아들이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잘못된 건 그 잘못을 응징하고 그 응징을 통해서 시정하려고 하는 힘이 반드시 따라 붙어 있다. 또 이런 잘못된 것을 시정하려고 작동하는 응징하는 힘은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사학을 도단하게 할 수 있는 그 새 살을 담고 있다.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이치가. 그러니까 대세 하락이 일어나면 이게 위기적인 부분도 있지만 당장에는 고통스럽고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시 경제 전체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새 싹을 담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새 싹을 잘 활용하고 이렇게 키워서 경제가 정말로 이제 정상화되고 자원 배분이 올바로 일어나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 다음에 일자리가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생산적인 것으로 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정책을 하는 호기이죠. 절호의 기회죠. 투기가 막 일어날 때 그런 정책을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저항이 크기 때문에. 그러나 거품이 꺼질 때는 자연스럽게 그런 정책들을 할 호기이죠. 근데 그런 호기를 다 날려먹고 그 생각조차도 안 하고 오히려 그것이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기득권이나 아니면 자기들이 그 부동산 투기로 인해서 이득을 가장 본 세력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떠받치고 그래서 챙겨가지고 여차하면 자기들은 뜰 준비는 다 되어 있고 이중국적이다 뭐다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나라나 국민들의 삶은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전월세 대란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정책적 실패가 결정적으로 지금 그 원인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만 전월세 대란의 이제 그 실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경제 시평 단신에서 설명을 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저희 연구소는 전국 그 모든 지역에 대해서 이제 이 이상의 분석을 다 이미 해서 조만간에 경제 보고서나 일부는 경제 시평으로 아마 소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그냥 서울 강남구하고 부산의 해운대구 두 지역의 전월세 대란의 현 실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전체의 상황이 지금 이제 시장 상황이 어떤가를 먼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파악을 해야 전월세 대란에 대한 대책도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먼저 실상을 정확하게 한번 봐보자라는 겁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2014년 10월에서 12월 3개월 동안 서울 강남구에서 거래된 모든 전세 및 전월세, 반전세, 월세 거래를 다 분석을 한 겁니다. 전부 다를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알기 쉽게 이제 도표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이건 이제 그 전세하고 그 반전세를 다 이 도표에다 찍어놨습니다. 어떻게 찍어놨냐면 위에는 밑에는 이제 보증금을 나타내죠. 그 다음에 위에는 이제 월세를 세로축 월세를 나타냅니다.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 월세가 0인 선상에 찍혀 있는 보증금만 이렇게 쭉 찍혀 있는 뭡니까? 이게 온전세죠. 월세가 없는 그냥 완전히 100% 전세 거래를 말합니다. 근데 전세 거래가 이렇게 점으로 찍혀 있는데 이게 거래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도 벌써 이 전체 거래 량이 2014년 10월에서 12월까지 아마 강남과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천 건에 달합니다. 거래가 많아요. 근데 점으로는 몇 개 안 찍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원전세가 5억이다 하면 5억의 점이 거래가 뭐 한 200건이 있다면 200건이 한 점으로 찍혀 있어요. 같은 점이 계속 200건 대풀에서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로 보면은 뭐 2, 3천 건 거래가 있어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이게 이제 3차원으로 그리면은 그걸 구별할 수가 있는데 그건 이렇게 번거롭기도 하고 별로 이렇게 의미도 없기 때문에 그냥 2차원으로 이렇게 찍어놨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요 선상에 보증금이 0인 선상에 찍힌 거는 온전세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월세가 있는 보증금 붙어 있는 월세가 이제 반전세죠. 그러면 이제 2014년 10월부터 12월에 3개월 동안에 강남구, 서울 강남구에서 전체 전월세 거래량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 3천 건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온전세, 전세 거래가 몇 퍼센트냐면 70%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반전세, 즉 월세, 보증금부 월세 거래가 30% 정도예요. 그러니까 전체 전월세 거래가 100건이 있다라고 이렇게 환산을 하면 100건이었다라고 한다면은 100건 중에 70건이 전세 거래고 30건이 이제 보증금부 월세 거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전세 거래가 많아요. 아직은. 물론 지금 계속 전세가 이제 월세로 계속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죠. 그러니까 갈수록 이제 그 온전세 비중이 떨어지고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러나 작년 2014년 10월, 12월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이제 차이는 좀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전용 면적별로 보증금 월세를 이렇게 찍어 본 겁니다. 이거 뭐냐면 이제 이 밑에는 이제 전용 면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뭐 10평짜리, 뭐 15평짜리, 20평, 뭐 25평, 32평, 뭐 40평, 50평, 뭐 100평, 120평 이렇게 쭉 면적이 있고, 그다음에 이쪽 세로축은 보증금입니다. 그다음에 이쪽 세로축은 월세입니다. 그러니까 요 면적에 대해서 이렇게 보증금을 찍어 놓은 것이 초록색입니다. 초록색이고 요 면적별로 해서 월세를 찍어 놓은 게 이 파란색입니다. 잘 이렇게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서울 강남 지역의 경우에 첫째 그 보증금 경우를 면적별로 보증금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당연히 온전세도 들어가 있죠. 예, 온전세도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전용 면적별로 보면은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가 지금 이제 32평형대입니다. 전용 면적이 한 125면 여기가 50평형대입니다. 전용 면적이 100 한 뭐 6, 70 뭐 이런 거 되면 이게 한 7, 80평형대입니다. 그러니까 면적별로 보면 상당히 중대형 평형에 어떻습니까? 중대형 평형에 그 전월세가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것만 봐도. 딱 보면은 물론 이제 100제곱미터 그러니까 그 한 35평형 이하 전용 면적 30 그러니까 공급 면적으로 치면 한 40평형 이하죠. 실제로 요 부분이 전체 거래 그러니까 그 면적별로 보면은
한 6, 70%를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점이 막 중초업장에서 찍혀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대형 평형의 경우에도 상당히 지금 세가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서울 강남구의 중대형 평형이 자기 실거주 목적으로 해서 산 게 아니고 투기 목적으로 산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전용 면적, 그러니까 한 50평형 정도가 되는 게 지금 이렇게 전세 보증금으로 치면은 5억에서부터 뭐 10억씩 뭐 이 사이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집중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월세로 치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한 32평형, 30평형대 전후죠. 월세로 치면은 그러니까 전용 면적, 그러니까 그 평수로 치면은 30평형대의 월세가 대체적으로 어느 데 집중되어 있습니까?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높은 것은 이 정도까지 찍혀 있죠. 대체적으로 보면은 200만 원 이하. 특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용 면적, 그러니까 공급 면적으로 치면은 한 5평형 이하의 보증금은 5억 원 이하, 월세는 200만 원 이하가 전월세 물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걸 아는데, 이게 이제 이 원전세하고 반전세를 다 섞어서 찍어 놓은 모습이라서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원전세하고 반전세를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더 이렇게 서울 강남구의 전월세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떻다라는 걸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위 도표는 이제 밑에는 전용 면적입니다. 전용 면적에 대해서 이제 전세금을 찍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세죠. 온전세를 찍어 놨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면적별로 보면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평형 이렇게 넓어지죠. 그러니까 면적이 넓어질수록 어떻습니까? 이렇게 확산되죠. 그냥 이렇게 한 선상에 이렇게 이 선상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게 아니고 면적이 넓어질수록 이렇게 퍼지고 있죠. 그러니까 뭘 말합니까? 면적이 넓어질수록 대형 평형으로 갈수록 고가 전월세가 있고 중저가 전월세가 병존하고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렇게 면적이 조금 이제 중형이나 소형으로 갈수록 그렇게 폭이 이렇게 넓지 않죠. 이건 전월세 시장의 시세가 굉장히 조금 이렇게 일정하다, 이렇게 비슷비슷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직선으로 쫙 서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직선으로 서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한 공급 면적으로 치면 25, 6평형. 그 다음에 이건 공급 면적으로 치면은 32평형. 그 다음에 이게 한 40평형. 이게 한 50평형.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이런 대표적인 이게 건축법상의 영향 때문에 그런데, 이걸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이제 건축법상이나 이런 세제 기준들이 다르기 때문에 한계선에서 이렇게 한계선의 평형을 많이 지었어요. 어쨌든 간에,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온전세 같은 경우는 이제, 예컨대 1제곱미터당 575만 원으로 나와요. 전세가. 알기 쉽게 평당으로 치면은 한 1,900만 원이에요. 평당으로 치면. 온전세 평당으로 치면 시세가 강남구의 경우에. 그 다음에 반전세, 그러니까 보증금 월세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게 이제 면적이고 이게 보증금이고 월세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대부분이 지금 이렇게 이 밑에 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 반전세를 분석을 해 보면 월세 100만 원 이하, 그러니까 월세가 100만 원 이하인 반전세가 전체 반전세 물량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만 원 이하가 8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강남구에서 월세, 그러니까 보증금 월세, 반전세의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가 전체 반전세 거래의 85%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증금의 경우에는 2억 원 이하 보증금을 거는 경우가 55%, 절반을 약간 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뭘 할 수 있냐 하면은 온전세의 경우에는 평당 1,900만 원인데 반전세의 경우에 이제 보증금이 얼마냐면은 되게 이 온전세의 85% 가량을 보증금으로 걸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1제곱미터당 575만 원인데 이 반전세의 경우에 보증금은 1제곱미터당 490만 원을 걸고 있는 그런 식으로 셈으로 그런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575만 원에 대해서 490만 원이니까 한 85%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강남구의 그 반전세 시장은 어떻게 되냐면은 온전세의 85%를 보증금으로 걸고 나머지 15% 정도를 그 월세 환산해서 월세를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적용하는 월세 이자율은 뭐 이제 뭐 이렇게 대충 계산을 해보면은 뭐 6%라든지 얼마라든지 이렇게 계산이 나오겠죠. 그렇게 지금 전월세 시장이 지금 현재 현황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처음 보셨죠? 어디서도 이런 거 볼 수 없습니다. 전월세 대란이 일어나서 정부가 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런 정도 분석력을, 전문적인 분석력을 갖고 있어야 대책을 마련할 수 있잖아요. 그냥 질러버립니까? 개나 소나 그냥 다 장관하고 국회의원하고 뭐 대통령하고 해서 막 질러버려요? 그런 게 나라 경영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기업을 그따구로 해보세요. 하루아침에 망하죠? 나라라고 안 망할 것 같습니까? 망하죠. 근데 그따구로 그렇게 나라를 경영을 해도 나라가 당장에 안 망하는 건 뭐 때문에 그렇죠? 국민의 세금으로 갖다 막 때려받고 빚으로 때려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게 지금 잘 안 느껴지고 눈에 안 보이니까 잘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죠? 빚이 폭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이건 폭탄이다. 시한폭탄이다. 여러분들 미국이 왜 2008년에 금융위기를 겪었습니까? 빚 때문에 그랬죠. 빚이 터져가지고 그런 거죠. 일본도 부동산 거품이 왜 꺼졌습니까? 다 빚이 터져가지고 그런 거죠. 그리스 사태 왜 그렇습니까? 빚이 터져가지고 그런 거죠. 뭐 스페인이고 뭐 유럽은 다 빚투성, 빚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한국의 경우에는 아직 그게 거의 지금 이제 목전에 다 찼다. 가게는 넘었고. 정부도 지금 정부 채무도 공기업까지 합치면은 지금 이미 이 목까지 다 찼다 이거예요. 공기업까지 합치면 목까지 찼어요. 더 이상 빚을 내기가 이제 어려운 상황. 이 선을 넘어가면 터질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문제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구조에 빠져 있다 이거 이미 지금. 어쨌든 지금 강남의 지금 이제 전월세 시장 구조를 지금 이렇게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보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게 매매가하고 전세가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매매가하고 전세가는 어떻게 되냐 또는 반전세가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전용 면적별로 해서 매매가하고 전세 환산가를 다 찍어 놓은 겁니다. 전세 환산가는 온전세하고 전세 환산가는 뭐냐면 온전세는 온전세대로 그대로 찍고 면적에 대해서 찍으면 되죠. 그 다음에 반전세는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월세는 전세로 환산하는 거예요. 전세로 환산하는데 그 환산할 때 적용하는 이제 할인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을 할인율로 적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월세 이자율을 뭐 할인율로 적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은행 그 예금 이자율을 할인율로 적용할 수도 있고, 그건 입장에 따라서 다릅니다. 내가 집을 가지고 세를 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기회비용이 뭡니까? 은행의 예금 이자가 기회비용이 됩니다. 내가 이 돈 3억 원을 가지고 아파트를 사서 세를 줄 거냐 아니면 이 돈을 은행에 예금을 할 거냐. 이게 선택의 문제잖아요. 그럼 은행 예금 이자율은 내가 이 아파트를 사가지고 세를 주느냐의 기회비용이에요. 반면에 무주택으로서 세를 들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걸 주택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사느냐 아니면은 내가 세를 살 거냐. 의 선택의 문제죠. 그럴 경우에는 은행 대출 이자가 나의 입장에서는 무주택 이제 세를 사는 사람한테는 기회비용이에요. 근데 이게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그 월세를 전세로 이렇게 환원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중간점을 잡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잡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잡아서 환산을 시켜놓은 겁니다. 매매가하고 전세 환산가를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찍어놓은 겁니다. 어떻습니까? 한눈에 딱 알 수 있죠. 2014년 10월에서부터 12월 3개월 동안에 거래된 모든 매매 물량과 강남구에서 거래된 모든 매매 물량과 모든 전월세 물량을 이 도표 하나의 면적별로 딱 찍어놓은 겁니다. 한눈에 볼 수 있죠. 어떻습니까?
전세가보다는 이게 매매가가 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죠.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거래가 다 전용 면적으로 보면은 거의 면적으로 보면 200제곱미터 이하에서 거래가 일어나고 있죠. 200제곱미터고 시가로 치면은 거의 한 20억 이하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알기 쉽게 말하면 이제 한 100, 그러니까 200제곱미터니까 이렇게 200제곱미터면 평수로 3.3을 얼른 나누시면 얼마 되나요? 한 60평 전용 면적으로 공급 면적으로 치면은 뭐 한 70평 정도 뭐 이런 정도 되겠죠.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뭐 공급 면적으로 한 70평형에서 20억 원 이하에서 매매가하고 전월세 값이 형성되는데, 어쨌든 매매가가 전월세 값보다는 높고, 뭔지는 몰라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형이 넓어질수록 이렇게 확산되고 있죠. 넓을수록 확산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 조금 이건 좀 숫자도 적고 이렇게 오차를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잘라서 이렇게 전용 면적을 200까지 이렇게 딱 자르고, 다음에 매매가도 이렇게 20억까지 이렇게 딱 잘랐어요. 그러니까 이거 200이죠. 전용 면적. 그다음 매매가가 20억이죠. 이게 잘라가지고 이 대목을 확대시켜서 이렇게 찍어 놓은 겁니다. 확대시켜 놓으니까 이제 확연히 이제 더 구별이 되죠. 예. 구별이 되죠. 평형별로 수직으로 딱 서 있는 것들이 있고, 수직으로 서 있는데 아까 그 25평형이나 26평형, 32평형, 뭐 40평형, 50평형 이렇게 서 있는 것들이, 그 다음에 확연히 매매가하고 전월세 환산가의 차이가 딱 드러나죠. 그러면 이제 매매가는 서울 강남의 경우에는 이걸로 봤을 때 이렇게 추정을 해보면 1제곱미터당 1,076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평으로 환산하면 3,550만 평이에요. 서울 강남구의 평균 매매가는, 아파트 매매가는 평당 3,550만 원 정도입니다. 2014년 10월에서 12월 거래된 그 실제 거래를 기준으로 했을 때 평당. 그 다음에 전세가율은 뭐냐면, 전세가를 아까 말씀드렸죠. 그 평당 1,900만 원 정도라 그랬죠. 1,900만 원. 그러니까 매매가를 기준으로 해서 전세가율을 계산하면은 평균 60%니까 전세가. 그러니까 1,900만 원을 이렇게 3,550만 원으로 나누면은 한 60%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작년 2014년 10월, 12월 이 3개월 동안의 매매가하고 전월세 환산가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전월세 가율이 60%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그 전월세가가 서울 강남의 경우에는 매매가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런데 전용 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되게 그 전체 거래량의 전용 면적 100제곱미터 이하가 전체 거래량의 거의 한 뭐 7, 80% 이상을 차지를 하니까, 그러니까 100제곱미터 이하면 한 30평형대 이하를 말하죠. 이것이 전체 이 30평 이하니까 요 대목 여기까지를 말합니다. 이것이 전체 그 매매 및 전월세 거래량의 70%가량을 80%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것의 전월세가 비율이 70%라는 거예요. 실제 거래가 집중되어 있는 중형 및 소형의 전월세가 매매율은 70%에 이르고 있다는 겁니다. 강남의 경우에는 이렇게 전월세가율이 70%로 아직은 조금 이렇게, 물론 이제 지금 다 또 이렇게 올해 들어와서, 올해 지금 3월 현재니까 3월까지 지났으니까 또 조금 더 진행이 됐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이 매매가는 궤도로 멈춰 있고, 이 전세가가 이렇게 계속 매매가 이렇게 근접해 가겠죠. 올라가면, 전월세가가 올라가면 근접해 가겠죠. 여하튼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서울 강남의 경우에 전월세가가 70%나 60%로 나타나는 건 왜 그러겠습니까? 전세가는 실수요를 말하거든요. 누가 전세나 월세 집을 투기로 토지 세채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실수요예요. 근데 실수요에 비해서 뭘 말할까? 매매가는 투기잖아요. 두 채, 세 채 살 수 있잖아요. 시세 차익을 노리고. 매매가가 아직도 여전히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지만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압력을 지금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압력이 지금 상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매매가의 전월세가가 올라갈 거냐 아니면 매매가가 더 떨어질 거냐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전월세가는 실수요라 그랬죠. 내가 그 소득으로 전세나 월세를 감당할 수 있어야만 그걸 그 전세를 사고 이렇게 월세로 들어가고 한다 이거예요. 만약에 그걸 감당을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싼 데로 나가겠죠. 그래서 지금 서울이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외곽으로 나가고 있어요.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서울에 강남에 전월세가하고 매매가의 관계에서 봤을 때 전월세가가 매매가로 근접해 가겠습니까? 매매가가 전월세가로 근접해 가겠습니까? 어느 쪽이 더 맞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이건 이미 경제전망 세미나에서 그냥 계속 되풀이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이고 이게 신의 힘입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들 여기서 정부가 뭐 정책적으로 뭘 아무리 어떠 하고 뭐 2014년, 14년에 조금 이렇게 퉁 튀고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이게 뭐 한 3, 4년, 4, 5년은 별일 없을 거야 라고 이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이 분석의 힘, 이게 신입니다. 이게 신의 힘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의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울 강남 지역에 신이 지금 어떤 것을 의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신의 대리자죠. 그렇다고 제가 무슨 스님이나 목사나 뭐 이렇게 신분은 아니에요. 경제 전문가로서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분석을 통해서 지금 전월세 대란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전월세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책적인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시사를 해주고, 제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안 해요. 미쳤다고 합니까? 새누리나라 새정년 좋아라고? 물론 뭐 말을 해준다 그 사람이 할 사람들은 아니죠. 나중에 이순신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30, 40대가 정권을 잡아서 물갈이를 하면 그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제대로 된 서민 주거 또는 일반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확실하게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을 하겠다 이겁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강남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근데 벌써 강남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서론이 길어가지고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부산 해운대가 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부산 해운대는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어차피 이 주제는 한 두세 번 더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 자, 안타깝지만 부산 해운대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오늘은 그냥 강남 지역만을 중심으로 해서 전월세 시장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만 강남 지역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중에서도 특이한 곳입니다. 특이한 곳이라서 지방의 전월세 시장이나 매매가 이런 것하고는 또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또 부산 해운대도 약간 또 이렇게 특이한 데입니다. 특이한 데인데 어쨌든 뭐 가장 그 부동산 투기의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곳을 집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나중에는 아마 그 저희 연구소의 부동산 보고서나 또 경제 시평에서 전국에 대해서 이 이상의 분석들을 지금 이미 다 끝나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다 들어 있어요. 지금 실제 보고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전세난의 그 가격 거품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4월 두 번째 동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